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페이지 158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산화환원 파트를 보고 있고, 그 산화환원의 정의를 따질 때 각각 산소 원자의 결합 또는 해리, 또는 수소 같은 경우에도 각각 결합하거나 해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산화환원을 정의 내릴 수 있었죠. 그리고 역시 또 전자의 잃고 얻음으로도 역시 산화환원을 정의 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존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식의 산화환원 반응 여부나 또는 어떤 물질의 산화, 어떤 물질의 환원,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어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를 좀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산화환원을 정의 내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바로 이제 산화환원을 정의 내리는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 내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해드렸었을 겁니다. 자, 페이지 1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로젠의 반응성과 산화환원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지? 특히 금속의 이 반응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중에서는 할로젠 원소들의 반응성 여부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각각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의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 보면서 선생님이랑 내용들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철못을 질산 은수 이거 풀었습니까? 좋습니다. 정말요? 이거 풀었다고요? 안 푼 것 같은데? 풀었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페이지 159쪽에 있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따른 산화환원 파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서 산화환원을 정의 내리는 과정에서 산화, 환원을 각각 전자의 잃고 얻음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산화는 전자를 잃을 때, 그리고 반대로 환원은 전자를 얻을 때 각각 환원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을 할 거예요. 오케이? 둘 다 원자 상태에서 반응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를 떼어내고 양이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염화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8개로 맞추기 위해서 주변에서 전자를 얻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이온으로 바뀌겠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염화나트륨 NaCl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나트륨이 전자를 떼어낼 때 그 전자를 그냥 밖으로 떼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거야? 염소에게 주는 거잖아. 맞지? 그럼으로써 나트륨은 1가 양이온으로 바뀌고 염소는 1가 음이온으로 바뀜으로써 둘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잃으면서 염화나트륨이 됐기 때문에 나트륨이 뭐가 됐다? 산화가 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으면서 염화나트륨이 됐으니까 얘가 환원이 되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할 때는 명확하게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게 전자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내용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렇게 생성된 공유 전자쌍을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 각각 어느 원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우리가 봤던 이런 과정은 하나의 원자에서 다른 원자 쪽으로 완전히 전자가 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자가 형성될 때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한 전자의 치우침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대신에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자를 일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현상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조차도 우리는 산화환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보면은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따른 산화환원인데, 이온 결합과 같은, 공유 결합에서는 이온 결합에서와 같은 뚜렷한 전자의 이동은 없으므로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전자의 치우침을 이용하여 산화환원을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염화수소 HCl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가 생성될 거예요.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염소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놓고 공유전자쌍 하나를 형성을 하는 거죠. 이때 수소가 있고요,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지금 현재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전기음성도의 크기를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성도가 3.0 정도가 나타나고요,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저 사이에 있는 공유결합은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 쪽으로 전자에 치우침이 생기면서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자가 염소 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염소는 전자를 얻은 것도 아니고요, 확실하게 수소는 전자를 잃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중간에서 약간 염소 쪽으로 치우친 것 뿐이거든요. 하지만 이럼으로써 수소는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게 되고 염소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런 현상조차도 우리는 염소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된 거고, 반대로 수소는 전자를 염소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된 거고, 수소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되면서 전자를 빼앗긴 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뭐가 일어났다? 산화가 일어났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HCl로 가는 과정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반대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는 자신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니까 그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면서 얘네들은 뭐가 되었다?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아래 보시면은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여러가지 산화 환원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드렸던 염화수소가 생성되는 과정에서의 각각 산화 환원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물의 생성과 암모니아의 생성 과정 나와 있어요. 화학 반응식 적어보죠. 물이 생성될 때는 2개의 수소 기체랑 1개의 산소가 반응을 해서 2개의 물 분자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때 물 분자의 구조가 산소와 수소가 각각 공유결합을 하나씩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물은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3.5가 되고요, 수소가 2.1 정도를 나타내니까 당연히 전자는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수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그리고 산소가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따라서 산소는 전자를 얻은 효과가 생기고 반대로 수소는 전자를 잃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요, 수소가 전자를 잃어서 물이 됐으니까 산화된 것이고, 그리고 산소가 전자를 얻은 거니까 얘가 뭐가 된 것이다? 환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래 내용 암모니아 계속 가봅니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2개의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분자 구조는 질소가 각각 수소와 공유결합 형성하고 있고요. 이때 질소의 전기음성도 얼마입니까? 질소의 전기음성도 3.0, 그리고 수소는 각각 2.1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전자는 질소 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따라서 수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것이고 질소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테니까 수소는 전자를 빼앗겨서 뭐가 된 것? 수소는 뭐가 된 것? 산화된 것.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이제는 철의 부식과 부식 방지에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넘어간 다음에 다음 시간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넘어가서 페이지 16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162쪽부터 먼저 보시기 바라요. 자, 162쪽에 보시면 드디어 산화수가 나옵니다. 산화수와 산화환원이 나와 있네요. 자, 바로 우리가 이 산화수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산화환원을 모두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산화수의 개념부터 먼저 보시기 바라요. 산화수는 어떤 물질의 성분 원소의 원자가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정도를 나타내면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된 상태이고 그것을 플러스로, 반대로 전자를 얻은 상태는 환원된 상태이며 마이너스로 각각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다시 한번 산화수로 정의를 해보면은요, 산화는 전자를 잃습니다.
전자를 잃는 것만큼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산화라고 표현하고요. 환원은 반대로 산화수가 감소되는 경우를 우리가 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서 이온결합 물질의 산화수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쭉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들입니다. 그죠? 우리 교재에 지금 현재 산화수 규칙이 페이지 163쪽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부분만 잘 보시면은 산화수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내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보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이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에는요, 절대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수를 정할 때는 무조건 일단 절대 규칙부터 먼저 잡고 가는 게 맞거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지금 표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흩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첫 번째 보시면은 원소를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무조건 0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화합물을 이루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산화수의 총합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요,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세 번째, 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세 번째 규칙. 네 번째,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이거는 앞서 세 번째 규칙과 완전히 동일한 이야기죠. 그제? 동일한 내용이고요. 네, 다섯 번째, 화합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 그리고 6번에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네 번째,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수소가 산화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앞서 선생님이 절대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수를 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게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때 전체적인 규칙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내용은요, 일단 호돈소 물질은 산화수가 0이라는 겁니다.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 잡아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온의 산화수는 전하량과 같다라는 거. 알겠니?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루오린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로 잡은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로 가지고 이제 산화수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일단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들이거든요. 오케이? 자,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162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내용 보시면은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산화수가 나와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이온결합 물질은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NaCl, 염화나트륨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염화나트륨 화합물이죠. 그지? 화합물인데 이때 전체적인 화합물의 산화수 자체는, 전체적인 산화수는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나트륨 이온은 1가 양이온으로, 염화 이온은 1가 음이온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 이온들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나트륨은 산화수가 플러스 1, 그리고 염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됐습니까? 또 다른 예 볼까요? 거기 보면 MgO가 있네요. 자, MgO. 자, MgO. 역시 전체적인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은 0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체 산화수가 0이라는 거.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 상태로, 그 다음에 산소도 이가 음이온의 상태로 존재하죠. 그러면은 그 각각의 이온들의 산화수는 전하량과 같다라는 규칙 따라서 각각 마그네슘은 산화수가 플러스 2,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각각 산화수를 정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아래 보시면은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 어떻게 정하느냐? 자, 먼저 대표적인 예를 먼저 볼까요? 먼저 물 분자가 나와 있네요. 자, H2O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때 전체적인 산화수의 합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은 비금속들로만 이루어진 원소이기 때문에 이온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온의 산화수를 가지고, 이온의 전하량을 가지고 산화수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머지 절대규칙에서 플로린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플로린이 없다면은 나머지 규칙들로 갑니다. 수소랑 산소. 이때 수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규칙이 있죠. 맞지? 이때 전체적인 산화수가 0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은요, 플러스 1자리가 2개가 있고 마이너스 2자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전체 다 더해주면은 0 나옵니다. 맞지? 그러니까 아, 만족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암모니아 가보죠. 암모니아 NH3. 자, 역시 전체 산화수의 합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플로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플로린 없죠. 그렇다면은 이때는 플로린 대신에 다른 규칙들,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때 수소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수소 플러스 1자리가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 하나가 결합해서 전체 산화수가 0이 되려면은 질소는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것으로 우리가 각각 산화수를 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각각 전자를 잃고 얻음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산화수 규칙을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화수 규칙을 다시 보시면은요, 뭐 절대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바로 5번과 6번. 바로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항상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플로린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 나온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결과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전자를 제공하느냐,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전자의 잃고 얻음을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전자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전기 음성도로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자를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치? 물 분자. 앞서 봤던 것처럼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산소가 크니까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수소는 각각 전자를 하나씩 빼앗기니까 전자 하나를 빼앗겼다. 그래서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그치? 반대로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은 거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질소 볼까요? 암모니아 볼까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각각 전자를 하나씩 얻어주면은 이때 수소는 전자 하나를 빼앗겼기 때문에 모두 다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플로린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저 공유결합 물질에서 전자를 얻는 것은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전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게 플로린이잖아요. 맞죠? 플로린은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은 자신과 같은 플로린과 결합하지 않는 이상 항상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린은 무조건 전자 하나를 얻기 때문에 산화수가 플러스 1이,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소에 수소 대신에 플로린이 결합했다면 그 경우에는 도리어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산소로부터 전자를
하나씩 빼앗아 올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플로린의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맞지? 그리고 산소는 전자 2개를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암모니아도 질소가 수소 대신에 플로린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역시 질소가 플로린에게 전자를 빼앗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플로린 하나씩 얻은 효과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될 것이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3개를 뺏겼으니까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겠죠. 맞죠? 따라서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를 따질 때는 플로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수소가 플로린과 결합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HF인 경우에는요, 전자를 빼앗기니까 확실하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실하죠? 맞지? 그런데 이런 경우 금속 수소 화물인 경우에는 이때는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수소가 이온 상태로 된다면은 전자를 하나 잃고 양이온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옥텟 규칙을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수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1가 음이온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1가 양이온의 상태로 존재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수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을 꽉 채워버리든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 그 두 가지의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랬을 때 전자 하나를 얻는 것보다 하나 잃어버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자를 버리고 1가 양이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속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야기는 달라지죠. 예를 들어 나트륨이랑 수소가 하나씩 결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트륨은 이온 상태로 될 때 1가 양이온이 되니까 전자를 누군가에게 줄 거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주는 거야? 수소에게 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수소는 1가 음이온 상태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트륨이 1가 양이온 플러스 1 산화수, 수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경우 MgH2 이런 경우도 마그네슘이 2가 양이온이 되고 수소가 1가 음이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라는 규칙보다 더 앞서는 규칙입니다. 알겠죠? 이온의 산화수가 전하량과 같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각각 금속들 이온의 산화수부터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소의 산화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알겠어? 이런 경우에는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물도 예외가 있죠? 물도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데 플로린과 결합하면 또 이야기 달라집니다. 맞죠? 플로린과 결합하면은 산화수가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과산화물, 가장 대표적인 예가 H2O2죠.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의 산화수일 때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수소가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산소 하나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져야 돼요. 오케이? 그 말인즉슨 수소의 산화수가 산소의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보다 더 앞선다는 이야기죠. 그지? 근데 사실은 분자 구조 때문입니다. 분자 구조가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과산화수소의 분자 구조입니다. 이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고 있는 곳에서는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죠. 맞죠? 그러니까 수소는 각각 전자를 하나씩 빼앗기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요 사이는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산화수를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각의 산소들은 전자를 하나씩밖에 얻은 효과가 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각각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진다는 거. 됐지? 이런 예외성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규칙을 따라 산화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줬던 내용이 페이지 162쪽과 163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히 163쪽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다시 보기 내용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표는 임의의 이주기 원소 XY의 수소화합물 XH4와 YH3과 Y의 플로린 화합물 YF3의 중심 원자의 산화수를 나타낸 것이고, 이 중심 원소들은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XH4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수소와 4번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X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네요. 근데 X의 중심 원자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4래요.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 빼앗기고 전자 빼앗기고 전자 빼앗기고 전자 빼앗겼다는 이야기죠. 맞지? 그러니까 수소가 X가 마이너스 4면은 수소는 당연히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됐죠? X는 뭘까요? 탄소가 되겠죠. 그지? 이주기 원소니까. 그 다음에 YH3. 자, Y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3번 결합하고 있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산화수가 A예요. 얘가 산화수가 A.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유결합 물질이 결합을 할 때는 플로린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플로린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을 3번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플로린은 아니죠, Y가. 맞지? 그렇다면 규칙상 수소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체 산화수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Y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를 이렇게 빼앗긴 거지. 됐지? 그리고 나서 YF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소 대신에 플로린을 결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플로린 결합하면은 무조건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플로린은 절대 규칙상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전자를 빼앗아 버리죠. 그러면은 Y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새하얗게 빼앗긴 효과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져야만 할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같게요. A와 B는 같다. 틀리죠.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플러스 3입니다. 니은에 X의 플로린 화합물 XF4에서 X의 산화수는 플러스 4이다. X가 수소 대신에 플로린과 결합을 해버리면은 무조건 전자를 빼앗기겠죠. 그러니까 4개 빼앗기면은 산화수가 플러스 4로 바뀌어버리겠죠. 따라서 니은 맞는 이야기네요. 디귿에 Y의 산화물인 YO2의 화학 반응식에서 Y의 산화수는 이만큼씩 감소한다. 자, 화학 반응식 적어볼까요? 2YO2 2YO2 여기가 2YO랑 플러스 O2로 바뀔 때 Y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볼까요? 전체 화합물의 산화수는 얼마? 0. 맞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규칙상 플로린이 없다면 수소, 산소의 산화수만 보시면 돼요. 맞죠?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Y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놓고 나머지 만들어진 물질 전체 산화수 0. 그지? 그러면은 산소가 마이너스 2고, 그지? Y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얘는 절대 규칙상 호돈소 물질은 무조건 산화수가 얼마? 0. 됐죠? 자, 그러면 지금 Y의 산화수는 플러스 4에서 얼마로 바뀌었어? 플러스 2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Y의 산화수는 하나당 이만큼씩 감소를 할 겁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계속 넘어가시면은 뒤쪽에 산화수의 주기성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산화수를 정할 때 하나의 원소가 여러 개의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산화수를 가지는 규칙성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원소가
산화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공유결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를 옥텟 규칙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와 반대로 전자를 빼앗기게 된다면은요, 전자를 빼앗기게 된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만큼만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입니다. 맞습니까?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맞지? 그러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그런데 결합하는 원소가 예를 들어 수소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수소는 각각 산소에게 전자를 하나씩 빼앗길 테니까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더 이상 전자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산소가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만 가능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산소가 앞서 봤던 것처럼 플로린과 결합하면 전자를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럼 빼앗긴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 중에 원자과 전자들만 빼앗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요거랑 요거를 빼앗기게 되면은 각각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 또 아까 규칙상 산소가 예외적으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과산화물 되는 경우. 아, 마이너스 1. 그죠? 과산화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다. 어찌됐건 산소는 한 종류의 산화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맞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산화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빼앗긴다라는 이야기고, 반대로 산화수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빼앗길 수 있는 개수는 원자과 전자의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아무리 많이 빼앗겨도 원자과 전자 수만큼 이상으로 초과해서 빼앗길 수는 절대 없어요. 알겠어? 반대로 얻는다고 했을 때도 규칙상으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끔 부족한 전자들까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뭐 확장된 옥텟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원래대로 규칙상으로만 본다면은 일단 원자과 전자 이상으로 빼앗길 수 없고요. 원자과 전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개수만큼 얻을 때 그 이상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산화수는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되, 우리 지금 중간쯤에 보시면은 표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수소, 헬륨, 리튬 뭐 쭉 해가지고 칼슘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점들이 각각의 원소들이 가질 수 있는 산화수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죠. 맞지? 근데 생각해봐. 가장 많이 빼앗길 때가 5개예요. 맞죠?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거든요. 그러니까 5개를 통째로 빼앗길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얻을 때도요, 산화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3개까지 얻으면 얘네들 옥텟 규칙을 만족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의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점이 하나만 딱딱 찍혀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밖에 안 가지죠. 왜? 얘네들은 무조건 전자를 하나 얻으니까. 알았니?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원소들이 특히나 비금속 원소인 경우에는요,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누구와 결합하고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문제로 다뤄지기는 좀 힘들어요. 문제로 다뤄지기는 좀 힘들고, 그냥 이런 식의 다양한 산화수들이 있다, 뭐 주기성 관련된 그래프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지? 그냥 우리는 단순히 앞서 우리가 봤었던 규칙성에 따라서 각각의 원소들의 산화수만 그냥 잘 정의만 내려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계속 넘어가시면 페이지 165쪽에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마지막 핵심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정의 내릴 땐 산화는 산화수의 증가,
반대로 환원은 산화수의 감소가 일어난 경우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제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요소가 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이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 산화 환원 반응이라면은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쭉 화학 반응식 살펴보다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봤던 반응식이 있습니다. 바로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었었죠. 그지?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에서 그 반응 중에 산화 환원 반응이 무엇이냐 물어봤었고요.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느냐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바로 안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산화수로 가지고 정의 내리면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4가지의 화학 반응식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일산화탄소가 철광석과 반응을 해서 철이 얻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얻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넣어준 석회석이 열분해에 의해서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나눠지는 과정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얻어진 산화칼슘이 이산화규소와 만나서 슬래그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맞죠? 자, 이 반응 4가지를 각각 산화하는 반응과 아닌 것으로 구별을 해볼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무조건 산화수를 적어라. 알겠습니까? 자, 호돈수 물질이죠. 산화수 0. 산소 0. 호돈수 물질이니까요. 이때는 산소가 마이너스 2라는 규칙보다는 호돈수 물질이 산화수가 0이라는 절대 규칙이 먼저 더 앞섭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일산화탄소 전체 산화수 0이 돼야 됩니다. 이때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탄소는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요소는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것이겠죠. 그지? 만일 아무런 원소들도 산화수의 변화가 없다면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화수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산화 환원 반응이겠죠. 보면은 탄소가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증가됐죠. 증가되면 무슨 반응? 산화 반응. 반대로 산소는 0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됐습니다. 무슨 반응? 환원 반응. 됐나요? 아, 첫 번째 식은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을 하네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있는 식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화합물입니다. 전체 산화수가 0이 나와야 되죠. 그지? 자, 이때 산소가 규칙상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2짜리가 3개가 있어요. 전체 마이너스 6. 철이 2개가 있어서 플러스 6을 나타내야 되겠죠. 따라서 철은 얼마? 플러스 3. 자, 일산화탄소는 앞서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를 가지겠네요. 맞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철은 호돈소 물질이니까 산화수가 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화합물이니까 전체 0이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맞죠?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것 찾아보면 되겠죠. 철이 플러스 3에서 뭐로 바뀌었어? 0으로 바뀌었죠. 그지? 감소됐으니까 뭐? 환원. 그러면 거꾸로 증가한 게 있겠죠. 탄소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으니까 아, 얘가 산화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 요 반응도 산화 환원 반응이구나 확인할 수 있지. 계속해서 이 반응 가보도록 하죠. 자, 화합물입니다. 전체 산화수는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 녀석 잠깐 이온화를 시켜보면은 칼슘 이가양이온과 탄산 이가음이온이거든요. 절대 규칙상 칼슘 이온이 이온의 전하량과 산화수가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다원자 이온인 경우에는 전체 산화수가 이온의 전하량과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은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6입니다. 하나부터 가지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탄소가 얼마다? 플러스 4다. 됐습니까? 다시 여기 밑에다가 적어놓죠.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산화칼슘 요거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이가 양이온, 산소가 이가 음이온의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화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이산화탄소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러면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있어 없어? 없지. 산화하는 말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아래 반응 계속해서 갑니다. 예, 바로 가보면은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겠죠. 그지?
얘 전체 산화수 0 나와야 돼요. 따라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2개가 있으면 규소는 플러스 4.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CaSiO3예요. 얘 전체 산화수 0 나와야 됩니다. 0. 그런데 산소가 마이너스 2겠죠. 맞지? 그리고 나서 칼슘은 이가 양이온 상태로 존재할 테니까 산화수는 플러스 2. 그러면은 규소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아니다. 0이 돼야 되겠네요. 0. 아니다. 6이지 6.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되니? 따라서 변한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의 산소의 결합이나 해리 또는 전자의 잃고 얻음으로 산화환원 따지는 것보다 산화수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내용이 페이지 165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예보다 아마 이 식이 훨씬 더 어려운 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 표현 이제 주의하셔야 되죠.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되는 물질. 근데 이때 자신이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켜주죠. 그죠?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우리가 그 반응에서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로 사용된다 해서 우리가 환원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반대로 환원이 되는 물질은요, 자신이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이거든요. 따라서 환원되는 물질은 그 반응에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산화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다음 화학 반응식 중에 A라고 하는 물질은 산화된다 또는 환원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물어볼 거고요. 아니면 다음 반응에서 A라고 하는 물질은 산화제로 사용된다, 환원제로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각각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때 헷갈리지만 않으시면은 아마 쉽게 여러분들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탄소는 여기서 산화됐으니까 환원제로 사용된 거고, 산소는 환원됐으니까 산화제로 사용된 것이고요. 그지? 여기서 Fe2O3 철광석은 환원되었으니까 산화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일산화탄소는 산화되었으니까 환원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근데 반응식에 따라서 하나의 물질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산화제로 사용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환원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잠깐 앞에를 좀 보시기 바라요. 자, 산화환원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초기에 봤었던 반응 중에 광합성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죠?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이산화탄소랑 6개의 물 분자가 반응을 해서 하나의 포도당 그리고 6개의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광합성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산화수로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빠르게 밑에다가 산화수를 좀 정의해보죠.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 빼고 요거 0. 됐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요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요거 전체적으로 0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소는 플러스 1, 탄소가 마이너스 2니까 얘네만 해도 0이네요. 그지? 그럼 탄소는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게 있죠. 맞지? 탄소가 플러스 4에서 0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산화수가 감소됐으니까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지.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산화수가 증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증가한 건 뭐야? 산소가 있지. 여기서 마이너스 2짜리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2짜리가 있잖아. 맞지? 그럼 과연 누가 환원됐냐 이거죠. 결론은 얘가 환원된 거거든요. 얘가 산화된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산소가 산화된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저 안에 있는 탄소의 산화수가 진짜 0일까요? 탄소의 산화수가 진짜 0일까? 탄소가 6개가 있는데 저 6개의 탄소가 모두 진짜 산화수가 0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산화수의 규칙상으로 본다면 0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 맞거든요. 근데 과연 진짜 탄소의 산화수가 0이냐 이거죠. 이거는 분자 구조를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탄소가 6개가 있는 포도당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탄소들의 산화수를 분자 구조에서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살펴보느냐?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부터 먼저 볼까요? 탄소가 손을 4개 뻗어가지고 수소 2개와 탄소 하나, 산소 하나랑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로부터는 전자를 얻죠. 맞습니까? 근데 대신에 산소로부터 전자 하나를 빼앗길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서로 간에 주고받지 않겠지. 그러면은 2개 얻은 다음에 하나를 빼앗겼으니까 총 하나를 얻은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럼 얘는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으악! 왜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자, 계속해서 밑에 있는 탄소를 볼까요? 손을 4개를 뻗습니다. 그 중에서 2개는 탄소랑 붙잡고 있고 하나는 수소, 하나는 산소랑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로부터 얻어. 그런데 산소에게 빼앗겨. 그러면은 하나 얻어서 하나 빼앗겼으니까 얻은 효과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산화수가 그냥 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에? 쟤는 왜 마이너스 1이고 또 얘는 0이지? 여기로 가보자. 얘 같은 경우에 2개도 탄소랑 붙잡고 있고 하나는 수소, 하나는 산소거든요. 얻어. 빼앗겨. 그럼 얘도 0이지. 되니? 얘 볼까? 2개 붙잡고 있고 하나 얻어. 하나 빼앗겨. 아이고. 하나 빼앗겨. 그럼 얘도 산화수가 0이 나오죠. 얘 탄소 2개 붙잡고 있고 수소로부터 얻어. 산소로부터 빼앗겨. 그럼 산화수 얼마 나와? 0 나오지. 이해되니? 마지막 요 녀석. 수소로부터 얻어. 산소로부터 빼앗겨. 또 하나 빼앗겨. 그럼 얘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죠. 됐습니까? 아, 플러스 1 나오죠. 됐지? 하나 얻어서 2개 빼앗겼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6개의 탄소들 중에서는 산화수가 0이 나오는 녀석도 있고 플러스 1이 나오는 녀석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녀석도 있고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얘가 몇 개? 4개 나왔죠. 얘가 각각 하나씩 나왔죠. 그러니까 다 더해보면 결과적으로 0 나오잖아요. 맞지? 그래서 산화수가 0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4에서는 다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원되었다 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산화수를 정하게끔 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분자 구조를 가지고 산화수를 표현하라는 방법들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차근차근 누가 누구에게 전자를 빼앗겼을까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산화수에 관련된 내용들 쭉 정리를 좀 해봤는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페이지 160쪽으로 좀 잠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60쪽 넘어가시면은 철의 부식과 부식 방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사실 앞쪽에 전자의 잃고 얻음에 따른 산화 환원 반응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산화수까지 보고 나서 보셔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서 철의 부식과 방지 부분에서 문제 한 문제는 꼭 출제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철의 부식. 쉽게 말해서 녹쓰는 거죠. 근데 이 부식은 대표적인 산화 반응입니다. 말 그대로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원래는 산화철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철 Fe가 2분의 3 O2와 반응을 해서 뭐 Fe2 O3와 같은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철의 부식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부식은요, 산화 반응이면서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느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철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토치로 가열하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산화철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철이 녹쓰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철은 다른 금속들의 반응성 여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반응성이 큰 금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철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철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은 일단 결정적으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산화 반응이니까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는요, 철이 호돈소 물질이었다가 이온으로 바뀌는 거잖아. 맞죠? 여기서는 삼가양이온이 되겠네요. 자,
자, 이온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누구에게? 산소에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를 보내주는 과정에서 그 전자의 전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기에 전해질과 같은 이런 요소가 있으면은 산화가 훨씬 더 잘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전해질의 역할을 해주는 게 보통은 물에 녹아있는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철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산소, 그리고 물, 그리고 그 물에 녹아있는 일부 전해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철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자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부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 아래 보면 탐구자로 살펴보기에 철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해가지고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철못이 녹쓰는 과정을 봅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조건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가의 실험 조건은요, 비커 안에다가 물을 반쯤 담아두고요, 여기다가 쇠못을 이렇게 반쯤 걸어 놓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가의 실험 조건은 쇠못에 산소와 물을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녹이 쓰는 정도를 따져본 거죠. 어찌 보면은 전체 실험의 대조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과연 녹이 얼마만큼 잘 쓸 것인가. 자, 그런데 나의 실험 조건 보세요. 나의 실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쇠못을 그냥 이렇게 넣어둔 상태에서 위쪽에다가 건조제를 넣어놨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실험은 뭐랑만 반응시키겠다? 산소랑만 반응을 시키겠다. 맞지? 그리고 실험 세 번째, 다의 비커에는요, 이번에는 물속에다가 완전히 쇠못을 담가두죠. 완전히 담가둔 상태에서 위쪽에다가 기름을 띄워두거든요. 특히나 이 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끓인 물입니다. 근데 물을 한번 끓였다는 이야기는 내부의 기체를 모두 다 빼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위에 기름 띄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기체들이 물속에 용해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즉, 다의 시험관은 물만 부식에 물만 한번 반응을 시켜보겠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자, 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뭐에다가 담궈요? 식용유에다 담궈버리죠. 식용유에다가 쇠못을 완전히 다 담궈버리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산소도 없고 물도 없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마의 실험은 가랑 비슷합니다. 그죠? 가랑 비슷한데 대신에 쇠못 이렇게 반쯤 담궈두고 요게 지금 넣어둔 게 소금물이에요. 그러면 얘는 산소도 있고 물도 있는 조건에서 소금이 전해질의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녹이 쓰는 정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녹이 많이 쓰는 것은 마, 그 다음이 나, 그리고 가와 나는 나랑 다는 두 개를 뭐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라가 가장 녹이 적게 쓸었다, 거의 쓸지 않았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철이 녹쓰는 과정에서는 물과 산소 그리고 전해질까지 있으면은 그만큼 녹이 잘 쓸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전해질이 있는 소금물에 담궈둔 쇠못이 가장 빨리 녹이 쓰는 이유는 그런 전해질에 있는 이온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전자의 이동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차를 살 때 중고차를 사는 경우가 있죠. 중고차를 살 때 보통 도시에 있는 차랑 저쪽 그 해안 지방에서 나오는 중고차들 있죠. 그런 차들이 있다면은 해안 지방에서는 웬만하면 차를 사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뭐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해안 지방에서는 공기 중에서도 염분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대도시에 비해서 염분이 좀 섞여 있는 공기에서는 좀 더 빠르게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건 100%는 아니고,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이게 부식이 안 되게끔 이렇게 도색을 또 잘 해놓기 때문에 좀 덜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염분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조금 더 부식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꼭 물속에 안 담궈져 있어도 이게 공기 중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철에 부식이 일어나니까 그 부식을 방지 한번 해봅시다. 부식 방지법. 그러면은 그 부식 방지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철의 부식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물과 산소입니다. 산소와 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산소와 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산소와 물을 차단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기름칠 또는 페인트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름이나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침유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의 표면에다가 기름이나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은 물과 접하기가 힘들겠죠. 그지? 거기다가 표면에 이런 식의 기름이나 아니면 페인트 같은 것들이 고르게 덮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산소가 닿는 면적도 줄어들 테니까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름이나 페인트 같은 경우는 벗겨지기 쉬우니까 조금 더 이 차단을 잘하기 위해서 합금을 만들죠. 합금이란다. 도금을 하죠. 도금. 근데 이 도금이라고 하는 게 금을 입힌다는 뜻이 아니고 금속을 입힌다는 뜻이지. 맞지? 자, 우리는 이제부터 철의 두 가지 도금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양철하고 함석부터 할까요? 함석이라고 하는 것과 양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함석과 양철. 자, 이 두 가지는 모두 철의 표면에다가 다른 금속을 입혀놓은 거거든요. 자,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 1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함석은 철에 아연을 도금한 것. 알았지? 자, 양철 같은 경우에는요, 철에다가 뭘 도금한 것? 주석을 도금한 것.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가 각각 함석과 양철이죠. 자, 함석은요, 보통 우리가 뭐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그럴 때 이제 보통 함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캔깡통 만들 때, 그럴 때 이런 양철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자,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과연 철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함석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아연을 이렇게 도금하는 거거든요. 아연. 그런데 우리 금속의 반응성 여부 따져보면은요, 철과 아연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크냐 이거지. 크, 카, 나, 마, 알, 아, 철. 그러니까 아연이 더 크지, 반응성이. 그러면 철보다 아연의 반응성이 크니까 철보다 아연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그 말인즉슨 바깥쪽에 물과 산소가 닿게 되면은 일단 반응성이 큰 아연부터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연이 반응하는 동안에는 철이 보호가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양철 볼까요? 양철 같은 경우에는 철과 주석을 도금하는 건데, 반응성 생각해 보면은 크카나마 알아 철, 니, 주거든요. 그러면 철 다음에 주석이 있어요. 반응성은 철이 더 크죠. 맞지? 그런데 이때 보면은 철이 있고 그 위쪽으로 주석이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시 물과 산소가 닿게 되면은 주석부터 먼저 반응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함석은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크고 양철은 철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도금하거든요. 그럼 효과는 얘가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부동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부동태. 이 부동태라고 하는 것은 산화 피막을 형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부동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알루미늄 같은 게 있어요. 알루미늄은요, 금속의 반응성 중에서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크카나마 알, 그지? 알루미늄 반응성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근데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녀석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화가 됩니다. 철보다 반응이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바깥쪽에 산소와 닿는 부분에서 알루미늄이 산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Al2O3와 같은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런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만들어지는데 저 피막 자체가 약간 좀 투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막이 형성되는 것은 철도 마찬가지거든요. 철도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바깥쪽에 산소와 닿는 부분이 반응을 하면서 Fe2
2O3와 같은 피막을 형성을 해요. 알겠지?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만들어진 피막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철이 만들어지는 산화철의 피막은요, 구조가 치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피막이 형성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내부로 산소나 또는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부는 계속해서 산화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철은 전체가 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요 피막 자체가 굉장히 치밀합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바깥쪽에 매우 얇은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형성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산소랑 물이 내부로 침입을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도리어 내부의 알루미늄은 보호가 되는 형질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부동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연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에 피막이 형성되고 나면은 그 피막 구조가 상당히 치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아연이 반응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둘 다 어찌됐건 철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이제 함석과 양철 두 가지를 다 쓰거든요. 그런데 저 함석과 양철이 각각 철을 보호하는 건 둘째치고 저 사용하는 이 부분이 다르거든요. 함석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이제 함석 같은 것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양철 같은 경우에는 캔깡통 같은 데 주로 많이 쓰거든요. 깡통 같은 거 만들 때. 근데 왜 그런 현상을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얘네 둘이 도금이 벗겨졌을 때가 문제인 거죠. 자, 보세요. 철이 있는 상태에서 아연으로 도금을 해놓은 상태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과 산소가 닿았다고 치자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제는 철과 아연 둘 다 물과 산소가 반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때 둘 중에 반응성은 누가 더 크죠? 아연이 크죠. 그래서 아연이 먼저 산화됩니다. 도금이 벗겨져도 일단 아연이 먼저 산화가 돼요. 그러면서 아연은 자신이 만들어낸 전자를 철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때 철은 전자를 받았죠? 근데 이 전자를 누가 받아주느냐? 요 산소가 철로 와서 전자를 받아줘요. 알겠어? 앞서 철이 녹쓰는 이유가 철이 전자를 줘버리기 때문에 녹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철이 스스로가 전자를 내놓는 게 아니야. 아연이 철에게 전자를 줘버립니다. 나는 전자가 생겼는데 나는 이게 필요 없어. 널 줄게. 이러면서 아연이 철에게 전자를 줘요. 그럼 그 전자를 철이 쓰는 게 아니라 산소가 와서 받아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은 단순히 전자의 매개체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금이 벗겨져도 녹이 슬지가 않는 거예요. 철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는 것은 함석 같은 경우에는 흠집이 생기기 쉬운 곳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양철 볼까요? 양철은 철이 있어요. 바깥쪽에 주석으로 도금을 해놨었는데 도금이 벗겨졌어. 물과 산소가 내부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보시면은요, 둘 중에 반응성 누가 좋아요? 철이 좋죠. 그럼 철이 먼저 이온화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철이 자신이 가진 전자를 주석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때 산소가 주석 쪽으로 와서 전자를 받아버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때는 철이 직접적으로 녹이 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철 같은 경우에는 흠집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다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나 그냥 철이 물과 산소에 닿는 것보다 그냥 철이 물이나 산소와 직접 반응을 합니다. 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로 와서 전자를 받고, 알겠니?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 경우가 더 빨리 부식이 돼요. 알았니? 왜냐하면 얘는 줄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지만 얘는 주석이 계속 전자를 받아주기 때문에 부식이 더 빨리 진행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흠집이 생기지 않는 장소에 양철을 써야 돼요. 함석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흠집 생기기 쉬운 건 농기구 같은 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양철 같은 경우에는 캔깡통에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나 아니면 슈퍼 같은 데 가보면은요, 캔 제품 중에 찌그러진 제품들을 좀 싸게 파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맞죠?
할인 매대 같은 데 가보면은 캔 같은 거 찌그러진 거 싸게 파는 경우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게 이제 양철로 만들어진 캔이라면은요, 찌그러졌을 경우에는 그 찌그러진 부분에 철이 표면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철이 부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랑 상관없이 빨리빨리 소진을 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에는 어차피 철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철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 그거 먹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량의 철을 먹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찌그러진 캔에서 철이 저렇게 철이 바깥쪽으로 노출된 다음에 철 이온들이 그 내부에 많이 생길 정도가 됐다면은 이미 벌써 음식물이 상했을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찌그러진 캔 같은 거 먹는 건 사실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기도 좀 그렇고요. 이런 조건 때문에 그 할인 매장 같은 데서는 찌그러진 캔은 싸게 파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인애플 통조림인가요? 그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러 갔었었는데 마침 선생님이 사려고 했던 게 하나밖에 없었어. 매대에. 근데 그게 심하게 좀 찌그러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그 직원분한테 저기 이거 좀 사고 싶은데 이거 캔이 좀 너무 찌그러져서 그러니까 새 걸로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가 제품 수량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좀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기계로 찍어보면서 수량 확인해 봤었는데 수량이 없는 거야. 그거밖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그 제품이 없어가지고 그 깨끗한 캔 제품으로 드리기가 좀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거 꼭 필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은 지금 찌그러진 캔 제품 할인해 드릴 테니까 이거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헐! 그래서 그걸 가져갔죠. 할인 매장에서도 흥정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흥정이 돼요. 근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캔 같은 경우에는 찌그러지면은 판매가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부식방지법에서 도금 같은 경우에는 도금이 벗겨지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도금이 벗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물과 산소를 아예 차단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아예 철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죠. 합금 만드는 거.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만드는 거.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스테인리스 강의 강자가 스틸, 철이거든요. 이때 스테인이 뭐예요? 스테인. 왜 어머니들이 스탱 이러는 거 있잖아요. 스테인이 녹이에요. 녹.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녹이 슬지 않는 철이란 뜻이죠. 철에다가 니켈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크로뮴 같은 것들을 혼합해가지고 철이 잘 녹슬지 않게끔 만든 합금을 스테인리스 강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 아예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을 이용하는 방법의 세 번째가 음극화 보호가 있죠. 음극화 보호는 다른 표현으로 희생금속 보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금속을 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앞서 우리가 철의 부식방지법에서 도금이 있었었는데 이 과정을 볼까요? 양철 같은 경우에, 함석 같은 경우에는 철과 아연이 둘 다 물과 산소에 노출이 되었을 때 철이 부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아연이 부식되게끔 만들어주죠. 쉽게 말해서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연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도리어 주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이 희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즉 이 말인즉슨 내가 철을 보호하고 싶어요. 철을 보호하고 싶으면은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연결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반응성이 큰 금속이 먼저 산화되면서 생기는 전자를 철 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철은 단순히 전자의 매개체 역할만 하면서 부식이 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보면은 철제로 만든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데 이제 철제 기름 탱크들이 있겠죠. 안에다 기름 보관하는 거. 그런데 얘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얘를 그때그때마다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따로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같은 걸 연결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예로 마그네슘 같은 거 있죠.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도선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반응성이 큰 마그네슘부터 먼저 이온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전자를 철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때 토양, 땅 속에 있는 물이나 산소 같은 것들이 철제 탱크로 와서 전자를 받아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철은 부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마그네슘만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배를 만들 때 배 밑바닥에다가 아연 조각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연을 먼저 희생시켜서 철로 만들어진 선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의 반응성까지, 철의 부식 방지법까지 확인을 함으로써 6강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2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문제 풀어주시고요. 선생님이 따로 미래론 문제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